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아이칸 의과대학의 마운트사나이 병원에 있는 아이칸 의과대학의 박광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먼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아이칸 의과대학에서 지금 5년 정도 이 TPD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술에 대한 소개와 앞으로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다양한 분야의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분들이 오실 거라고 예상을 해서 조금은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제가 냈던 연구들은 이 아주 자세히는 저희가 언급은 안 하고요. 가볍게 넘어갈 테니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저에게 알려주시면은 제가 그때 열심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요즘 그 크리스퍼가 또 유전자 가위로서 이제 핫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연구진들도 고민을 많이 해서 이제 이런 그림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원래는 저희도 지우개 같은 거 생각해서 이 학용품 시리즈를 약간 노려봤으나 이 지우개를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희는 이제 프로틴 슈레더라고 이제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아미노산으로 돌아간다는 컨셉의 이런 컨셉 그림을 발표할 때마다 여기저기 홍보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디그레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자세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처음에 제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치료자로서의 이 디그레이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근 10년간 굉장히 많은 새로운 모달리티의 드럭들이 세상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기사를 접해 보셔도 아시다시피 항체 신약이든 ADC, 진 테라피, 셀 테라피 그 외에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이런 새로운 치료제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각자가 이제 고유한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겠지만 오늘은 이 단백질을 데그라데이션 하는 기술인 TPD에 집중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본론적으로 이 앞선 슬라이드에서 다양한 치료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과학자분들이 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갈망이 있었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은 저희는 그동안 스몰 몰레큘 이니비터를 많이 연구를 했었고, 그걸 통해서 수많은 신약들이 개발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스몰 이니비터들은 그동안 연구가 많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수많은 한계점들을 이제 지니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네 가지 정도로 이제 꼽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스몰 몰레큘들은 드러거블 타겟만 타겟할 수 있고 저항성의 문제, 독성의 문제, 그리고 선택성의 문제 이런 네 가지의 큰 그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문제를 이제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확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를 들으면은 보통 이제 카이네이즈 드럭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카이네이즈 드럭은 많은 경우에 이제 ATP 바인딩 사이트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카이네이즈들이 그런 ATP 바인딩 사이트를 쉐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스몰 몰레큘로 그 아주 컨저브되어 있는 ATP 바인딩 사이트를 구별해 낸다는 게 이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셀렉티비티 문제가 될 수 있고 톡시시티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드러거블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아까 카이네이즈랑 비슷한데 이제 효소, 이제 엔자이매틱 액티비티에 바인딩 사이트가 있는 애들만 컴피티션 해서 스몰 인 몰레큘 이니비터들이 이제 워킹하는 메커니즘으로 다른 메커니즘도 있지만 많이들 이제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큰 문제들을 안고 있어서 이 다른 이전에 보여드렸던 새로운 모달리티들에 대한 그 요구가 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이제 신약의 형태들이 나왔지만 여전히 스몰 몰레큘에 대한 이 FDA 승인된 약에 대한 비중을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연히 다른 모달리티들이 생긴 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여전히 스몰 몰레큘이 가지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어떤 퍼미어빌리티, 딜리버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타겟을 할 수 있는 DNA, RNA, 프로틴 이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어떤 레인지 같은 이런 어떤 브로드하게 어플리케이션 할 수 있다는 아주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스몰 몰레큘들은 대부분 이 간에서 대사가 되기 때문에 이 이뮨 리스판스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제 항체 신약 그리고 CAR-T 뭐 프로틴 테라피 뭐 다양한 이제 치료제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이뮨 리스판스입니다. 그게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질을 저희 몸이 방어하는 기작들이 손쉽게 부스팅이 되기 때문에 이 치료제들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저는 이제 이 페이션트 컴플라이언스를 꼽는데 이 페이션트 컴플라이언스라는 것은 이제 환자 수능도라고 이제 한국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치료를 궁극적인 치료라는 개념을 봤을 때 환자가 자기의 삶을 편안하게 유지하면서 치료가 병행되는 것이 궁극적인 치료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거나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어떤 주사 형태로 맞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그 환자의 삶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알약으로 개발해서 이 페이션트 컴플라이언스를 올리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치료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이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 스몰 몰레큘이 다른 모달리티에 비해서 꽤나 큰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몰 몰레큘이 이렇게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수많은 또 단점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런 상황에서 이 혜성처럼 등장한 것이 이 TPD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스몰 몰레큘로 기반으로 돼 있지만은 메커니즘이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엔자이매틱 액티비티를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백질의 분해를 유도하는 스몰 몰레큘이라고 이제 보시면은 조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유사 기술들이 나와서 전체를 통틀어서 TP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Targeted Protein Degradation.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이 옵티마이즈 돼 있는 형태의 것을 이제 프로텍이라고 저희가 이제 부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노벨 화학상 공동 수상하신 캐롤라인 발투지 박사님이 하시는 게 이제 라이텍. 그 외에도 이제 권영태 교수님 서울대 오텍도 발명하셨고, 이제 그 외에도 지금 몰레큘러 글루 같은 것도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TPD가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점점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들이 많이 밝혀졌고, 또 조금 더 진보하기도 했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 연구진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해가지고 연구에 응용하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장점과 그다음에 단점, 그다음에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더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겠지만 프로텍을 이제 저는 오늘은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할 건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프로텍을 굉장히 많이 해서 프로텍을 설명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서. 근데 프로텍을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당연히 유비키티네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우리 몸에서는 단백질을 크게 그 유비키티네이션 미디에이티드 데그라데이션과 이제 그 오토파지 메디에이티드 이제 라이소조말 데그라데이션 두 가지로 단백질의 분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이제 유비키티네이션 UPS 시스템인데요. 이제 UPS 시스템은 E1, E2, E3의 단백질이 협동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이제 E1이 이제 E2의 유비키틴 로드를 시키고 이제 E2가 E3랑 바인딩을 하는데 이 E3는 특정한 सब스트레이트를 인식하는 단백질로서 그 सब스트레이트가 왔을 때 E2에 있던 유비키틴을 E3한테 이렇게 넘겨주는 과정. 그래서 이게 유비키티네이션이 여러 개가 이 브랜칭화돼서 폴리유비키테이션이 되면은 이 폴리유비키테이션 된 단백질이 프로테어솜으로 가서 데그라데이션 되는 형태. 이게 지금 이제 UPS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프로텍은 이 기작을 하이제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제킹은 이제 납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E3에 보통은 E3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 E3마다 각각 보유한 सब스트레이트 인지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3를 바꿔가면서
서브스트레이트가 인지가 되고 필요에 따라 단백질이 분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스몰 몰레큘을 통해 가지고 이 기작을 이 하이제킹을 해서 원래는 이 E3가 취하지 않는 서브스트레이트임에도 불구하고 스몰 몰레큘이 저희가 원하는 단백질들을 데리고 와서 이 과정을 똑같이 겪게 하는 것이 프로텍이라고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직관적인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내가 분해하고자 하는 타겟 단백질을 붙는 라이간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E3 라이게이즈, 아까 보셨지만 E3 라이게이즈는 E2와 결합을 해서 유비키틴을 이제 트랜스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E3 라이게이즈에 붙는 라이간드가 있고, 이 두 개의 라이간드를 이렇게 링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이 링크로 연결을 하게 되면 이 두 단백질이 물리적으로 강제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 E3는 자연스럽게 같이 함께 있던 E2가 거리가 가까워지고, 이걸 저희가 induced proximity라 그러는데, 이 가까워진 거리를 통해서 유비키틴이 자연스럽게 저희가 분해하고자 하는 단백질에 트랜스퍼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단백질은 또 자연스럽게 폴리유비키티네이션이 되고 분해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하나의 프로테인 물질이 여러 개의 단백질을 분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두 단백질이 만나서 이 유비키틴이 한번 트랜스퍼가 되면 이 프로세스는 코밸런틀리 본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데그레이션 되도록.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이 일을 한 몰레큘은 다시 또 다른 단백질에 붙어서 또 E3를 데려와서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릴 수 있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프로텍은 카탈리틱하게 워킹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에 더 낮은 농도에서도 되게 이펙티브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양리학에서는 이렇게 이제 기존에 있는 이니비터와 프로텍을 이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이니비터들은 이 occupancy driven pharmacology를 가지고 있다. 이 occupancy driven pharmacology는 이 단어의 의미에서 아실 수 있듯이 이니비터가 그 단백질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이 효과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카이네이즈를 다시 예로 들면은 이 카이네이즈 ATP를 컴피티션하는 이니비터가 있을 경우에 non competitive 도 있지만은 ATP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니비터가 ATP가 바인딩하는 사이트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바인딩 어피니티가 필요하고 충분한 농도가 존재를 해야지만 그 셀 내에 있는 ATP보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 자리를 아큐판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 결국에는 굉장히 높은 바인딩 어피니티를 가져야 하고 충분한 농도가 존재해야 된다는 두 가지의 선행된 필요 충분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이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파마콜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이벤트 드리븐 파마콜로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벤트 드리븐 파마콜로지 이 단어에서 의미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이 두 단백질이 만나게 하는 이벤트, 그 이벤트만을 저희가 일어나게 해주면 이 다음 스텝들은 내추럴리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 분자가 꼭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두 단백질이 만나게만 해주면 유비키틴은 트랜스퍼가 될 것이고, 그 코밸런틀리 트랜스퍼 된 유비키틴은 자연스럽게 단백질을 데그라데이션을 시킬 것이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벤트 드리븐 파마콜로지라는 이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특수한 이제 형태의 파마콜로지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스모크 몰레큘에 비해서 장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점에 대해서는 점점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이 바인딩 자체보다는 이 두 단백질이 얼마나 스테이블하게 이 터너리 컴플렉스, 이 두 단백질이 만나는 상황을 저희가 터너리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요거를 얼마나 잘 유도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 각각의 라이간드가 타겟과 E3에 붙는 바인딩 하는 힘보다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텍을 개발하는데 아주 강력한 바인딩 어피니티를 어치브 하도록 이제 디자인하지 않아도 된다. 이제 그런 어떤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모달리티가 흥미롭게도 이제 선택성 같은 것들을 획득하게 되는데 그것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다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프로텍을 개발하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간과했던 사실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것은 컨셉셜리는 아주 심플한데 단백질이 분해가 그냥 되고 없어진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많은 연구 결과 보고에서 그렇게 단순한 프로세스는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 키워드가 프로틴 호메오스타시스입니다. 이 호메오스타시스 항상성은 세포 내에서 어느 프로세스든 이 세포가 자기 항상성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프로틴에도 정확하게 이 개입이 되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프로틴은 원래 오래되면 분해가 되고 또 새로 만들어내는 어떤 이런 사이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어떤 피드백 룹이 있고 또 이 안에서 이 단백질의 양들을 모니터링하는 어떤 시그널링 패스웨이들이 있고 그래서 없어지면 더 만들기도 하고 그걸 부스팅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복잡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처음엔 조금 간과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저희가 이제 이런 복잡한 관계 속에서 프로틴은 이 밸런스를 이 프로틴 데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기우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깨닫게 되었고 이제 그게 이 워싱아웃 이 이펙트인데 워싱아웃 이펙트는 뭐냐면은 이 컴파운드를 처리했을 때 이렇게 데그라데이션 다 됐죠. 그리고 이제 컴파운드를 미디어에서 없앤 이제 새로운 프레쉬 미디엄으로 갈아주게 되면은 이 단백질이 회복되는 게 이제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게 그 프로틴이 리신세시스 되는 자연적으로 리신세시스 되는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 걸 보고 이건 비가역적이 아니고 프로텍은 가역적인 반응을 하고 있구나.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가역적인 반응은 이 프로틴 하프라이프에 굉장히 이제 이 관련이 높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성공적인 프로텍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하프라이프도 요즘은 많이 고려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몇 프로틴들은 하프라이프가 굉장히 짧아서 하프라이프가 굉장히 짧은 경우에는 이 프로틴 신세시스 되는 레이트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대적으로 이 프로텍 개발에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빠르게 분해를 해야지만 특정 상태의 단백질의 양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도 이 하프라이프에 관련된 포인트도 굉장히 주안점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이제 앞으로의 방향성에서 이제 제가 늘 생각하는 이제 가장 흥미로운 4개의 주안점을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 벌써 이제 프로텍은 한 5년, 7년 동안 굉장히 많은 퍼블리케이션과 또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기존에는 그냥 단순히 단백질을 데그레데이션 하는 데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지만 사실은 그 비욘드에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는 이 undruggable target, 이 undruggable target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엔자이머틱 액티비티를 가지는 이 효소적인 활성을 가진 그 단백질들은 전체 단백질의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70% 정도의 단백질들은 효소적 활성이 아니라 어떤 스캐폴딩 펑션, 이제 프로틴 인터랙션을 통한 펑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단백질들을 지금으로서 이제 스몰 몰레큘러는 타겟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점들을 이 프로텍을 통해서 극복하면 좋지 않을까. 그 중에 이제 제가 흥미롭게 보고 있는 거는 이 뉴로 디제너레이티브 디지즈의 가장 중요한 또 타우. 사실은 타우, 아밀로이드 베타, 알파 시누클린, 그다음 프라이온. 이 모든 단백질들이 분해를 하면 굉장히 극대화된 효과를 우리가 불러올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텍과는 컨셉이 아주 잘 맞는 단백질들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 한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 프로텍이라는 물질이 조금 크고 결국에 이게 뇌까지 가기에는 그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허들을 넘을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에서 머물러 있었다가 이제 최근에 이 프로텍에 리딩하는 회사인 이 아비나스사가 이 내부적으로 이 타우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꽤나 놀랍게도 프로텍의 일부가 뇌로 들어가는 것을 관찰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제 그 외에도 최근 또 퍼블리케이션에 그 던디에 계시는 이제 에이실리어 출리라는 교수님께서
또 아주 작은 퍼센티지만 뇌에 또 프로텍이 들어가는 걸 또 관찰하셨고, BBB를 통과하는 것을.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앞으로는 이쪽 앵글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셀렉티비티입니다. 이 셀렉티비티는 이 어떻게 해서 셀렉티비를 획득하게 되는지는 제가 준비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존에 저희가 맥 카이네이즈 1, 2, 이걸 예를 들어서 이 두 단백질은 아이소모 단백질입니다. 그 말은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단백질인데, 기존의 이니비터, 스몰 몰레큘러는 이 두 단백질을 구별해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낸 이 제메캠 논문에 보시면은 이 1과 2가 다르게 분해가 됩니다. 이 프로텍으로 저희가 만들었을 때. 그래서 이제 이거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까도 말했듯이 카이네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ATP 바인딩 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타겟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TP 바인딩 사이트는 굉장히 컨저브돼 있어서 모든 카이네이즈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의 키는 셀렉티비티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 셀렉티비티가 굉장히 중요한 텀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프로텍이 이걸 선택적으로 구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앞으로도 이쪽 앵글로 카이네이즈를 바라보는 것도 꽤나 큰 인디케이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뮤턴트 스페시픽 데그라데이션입니다. 이 프로텍들이 흥미롭게도 와일드 타입이 아닌 뮤턴트만 스페시픽하게 데그라데이션 하는 경우들을 지금 몇몇 페이퍼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KRAS G12C 같은 경우에 조금 다르긴 한 게, KRAS G12C는 KRAS G12C에만 붙는 코밸런트 이니비터를 기반으로 해서 프로텍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이 BRAF V600 이 뮤턴트 이 데이터는 굉장히 흥미롭게도 와일드 타입은 데그라데이션을 안 하지만 이 BRAF 이 뮤턴트는 스페시픽하게 데그라데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제 오늘 톡을 다 들으시면 왜 그랬는지 어느 정도는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온콜로지에서 봤을 때는 또 뮤턴트 단백질들이 꽤나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저희가 뮤턴트 단백질만 셀렉티브하게 타겟을 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와일드 타입을 타겟을 같이 하게 되면은 잠재적인 독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뮤턴트만 스페시픽하게 저희가 타겟할 수 있다고 하면 이 프로텍으로 또 굉장히 큰 하나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바이러스 프로틴, 저희가 또 이 코로나에 또 많은 또 고통을 받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이 바이러스 프로틴은 포린 프로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휴먼 세포에 존재하지 않았던 단백질이었기 때문에 데그라데이션 유도가 가능할까라는 그런 좀 궁금증이 있었는데, 이 논문에서 이제 HCV의 NS3라는 프로틴을 데그라데이션하는 프로텍을 만듦으로써 이 포린 프로틴도 데그라데이션이 가능하구나, 이제 그런 어떤 재밌는 관점이 있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네 번째 꼭지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설명드린 것이 앞에서 그 뮤턴트 스페시픽 그리고 그 아이소모 스페시픽한 프로텍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슬라이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고 계신 구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터너리 컴플렉스, 그러니까 타겟 단백질, E3 라이게이즈, 그리고 프로텍이 한 번에 같이 존재하는 엑스레이 구조입니다. 이 엑스레이 구조는 저희 그룹에서 발표했고, 지금 세계에서 7번째로 저희가 이 구조를 밝혔습니다. 사실 이 구조가 아직은 많이 어베일러블 하진 않아가지고, 저희가 특히 저희 그룹에서는 두 개의 다른 프로텍을 가지고, 효과가 다른 두 개의 프로텍을 가지고 똑같은 구조를 풀어서 이 답에 대해서 조금 좀 더 클리어한 앤서를 이 필드에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이 VHL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E3 라이게이즈입니다. 그리고 이 WDR5는 저희가 분해하고자 하는 타겟 단백질입니다. 이 두 단백질은 원래 자연상에서는 전혀 만나지 않았던 단백질들입니다. 이 VHL의 서브스트레이트 중에 이 WDR5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MS67이라는 프로텍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이 두 단백질을 가깝게 유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가깝게 거리만 유도되는 게 아니라 이 표면에서 이 새로운 프로틴 인터랙션이 유도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 데이터는 제가 안 가져왔는데 이 바이오 피지컬 실험과 다른 실험을 통해서도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하였고, 저희 그룹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그룹들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서포트하는 데이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가적으로 새롭게 생긴 인터랙션을 저희는 지금 코오퍼레이티브 인터랙션이라고 부르고 있고, 이게 결국에 셀렉티비티에 크나큰 영향을 이제 줄 수 있다는 이제 저희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카이네이즈여서 이 ATP 바이딩 사이트는 쉐어를 하기 때문에 A라는 카이네이즈, B라는 카이네이즈가 똑같이 E3에 이렇게 가까이 올 수는 있겠지만 이 표면에 있는 단백질의 시퀀스는 카이네이즈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이 표면에서 일어나는 이 프로틴 인터랙션은 A 카이네이즈와 B 카이네이즈가 매우 다를 수 있다. 그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단백질과 프로텍이 함께 있는 터너리 컴플렉스가 중요한 프로텍에서 특정 단백질만 이게 유도가 된다고 하면 그게 결국에 선택성으로 이어지게 되고 특정 단백질만 우리가 분해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컨셉으로 이 구조에 대한 중요성을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것은 이 프로텍에서 갑자기 떨어진 개념이 아니고 원래 그 전부터 chemically induced protein interaction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흔하게 아시는 이제 라파마이신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메커니즘으로 이 프로틴 인터랙션을 케미컬이 유도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몰레큘러 글루, 저희가 이제 뭐 딸리도마이드 이제 이야기가 아주 뭐 약하게서는 오래됐는데 결국에는 그게 어떤 컨셉이냐면은 어떤 스몰 몰레큘, 어떤 케미컬이 단백질에 바이딩을 했더니 그 단백질의 구조적 변화,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게 되고 그 컨포메이셔널 체인지가 일어나서 바뀐 구조 때문에 surface availability가 바뀌고 그게 substrate specificity가 바뀌는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저희가 통칭해서 chemically induced protein interaction이라고 이제 하고 있었고, 그거의 일환으로 이 프로텍도 유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는 게 저는 좀 더 정확한 거지 않을까라고 오늘 설명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로텍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미 지금 벌써 이거는 2019년 논문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많은 회사에서 벌써 인비보에서 어플리커블 하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고 임상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도 한 번 더 데이터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프로텍은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제 몰레큘이 좀 크다, 이 PK 프로퍼티에 취약점이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늘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는 몰레큘은 크지만 이 FKBP12 디그레이더인데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이 글로벌하게 모든 티슈에서 이렇게 잘 표적을 분해하는 것을, 표적 단백질을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브레인만, 이 몰레큘 경우에는 브레인에 잘 못 들어가서 브레인만 데그레이션 못 하는데 이 브레인에 바로 인젝션 했더니 또 데그레이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래서 낙다운과 굉장히 이제 유사한 걸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낙다운 중에서도 이것은 스몰 몰레큘이기 때문에 리버스 낙다운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혈중 농도를 충분히 어치브했을 때만 이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에 서큘레이션 돼서 간에서 대사돼서 없어지게 되면 이 효과는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리버스 낙다운이다. 기존에 있는 낙다운들이 이리버서블이라면 이제 이런 것들로 통해서 이런 게 또 연구에 또 충분히 응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포인트 한번 또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제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를 페네트레이션 하는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지만 이 에실리오 출리 교수님께서 이제 꽤 많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이제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 이거는 2022년 여기 말고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아비나사가 지금 리딩하고 있고, 이 아비나사의 ARV110하고 ARV47을 그리고 47일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이저랑 같이 또 하고 있고, 이게 앞으로 약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이제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프로텍에 대한 개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어떻게 연구의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그룹에서는 했는지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룹은 그동안 이 efficiency regulator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히스톤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에 관심이 많았는데, 간단하게만 설명하면은 또 이거 분야 하나가 아주 또 뎁스가 있는 분야지만, 보통 이제 DNA가 히스톤 단백질에 이렇게 와인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필요할 때마다 이 DNA를 풀어서 거기서 이제 트랜스크립션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쓰이는 단백질 중에 하나가 이제 히스톤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톤 메틸 트랜스퍼레이즈들이 메틸레이션을 통해서 이 DNA가 와인딩되고 언 와인딩되는 걸 이제 조절하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
이 캔서 같은 경우에는 이 히스토메틸 트랜스퍼레이즈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수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캔서 셀은 되게 액티브하게 프롤리퍼레이션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트랜스크립션도 양도 많이 필요하고 그렇다 보니까 이 히스토메틸 트랜스퍼레이즈에 굉장히 의존하는 성향이 있어서 그래서 한 20년 전에 빅파마들에서 아주 캠페인으로 수많은 이니비터들을 사실을 만들었고 그렇지만 일부의 성과는 있었으나 이제 모든 케이스에서 다 성과가 있진 않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또 슬라이드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룹에서는 특히 이제 저는 이 수많은 이 메틸 트랜스퍼레이즈 중에서도 이 EGH2라는 단백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EGH2는 이제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캔서에 이제 오버익스프레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히스톤의 메틸레이션 하는 역할, 이 카탈리틱 액티비티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였고 그게 중요하다고 계속 연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카탈리틱 액티비티를 저해하는 이니비터들을 꽤 많이 개발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캔서에서만 효과를 봤었고 그 외에는 효과를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 나머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점점 연구가 많이 되는 것이 이 에피제네시 레귤레이터들이 이 히스톤 메틸레이션뿐만 아니라 넌 히스톤 프로틴도 메틸레이션하고 또 프로틴 인터랙션을 통해서 다른 어떤 컴플렉스를 만들어서 또 트랜스크립션을 조절한다. 이제 이런 걸 저희가 통칭해서 non-kinetical function이라 그러는데 이 non-kinetical function에 대한 임포턴스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캔서에서. 그래서 결국에 이걸 딱 듣자마자 제가 앞에서 이제 말해드렸던 수많은 프로텍의 장점과 굉장히 매칭이 잘 되겠다라고 많이들 느끼셨을 텐데 결국에는 이 효소적인 효과만 블락했을 때보다 이 단백질을 통째로 없애버리면 이 모든 역할을 다 우리가 없애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력한 치료 효과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동안 이 EGH를 통해서 논문을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게 초창기 모델인데요. 이거 초창기 그 EGH 디그레이더인데 EJ2 이렇게 데그레이션 했었고 그래서 여기서 조금 주목 드리고 싶은 거는 이 네 개는 이제 이니비터입니다. 이 GSK, CPI, EPZ는 C24는 이제 이니비터고, 근데 저희 이제 디그레이더만 이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인데 이걸 죽일 수 있었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EPZ라는 이 컴파운드는 추후에 그 AML, 루키미아의 그 약으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FDA 승인 받은 것은 이 루키미아에만 효과가 있었고 다른 캔서에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흥미롭게도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낙다운 데이터인데 이거 낙다운을 보시면 분명히 이 트리플 네거티브 브레스트 캔서에서의 EGH2의 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낙다운 했을 때는 이 셀에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저희가 이 MS1943이라는 디그레이더로 이 낙다운 효과를 미미킹 했을 때 강력하게 세포를 죽일 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캐너리컬하고 넌 캐너리컬 펑션이 다 없어짐으로써 이 치료의 효과가 맥시마이즈 되었다. 이제 저희가 그것을 이제 보여준 데이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저희가 그 다른 버전들을 계속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더 낮은 농도에서 더 강력하게 데그레이션 하는 이제 또 EGH 프로텍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건 이제 페이션트 디라이브 셀들인데, 페이션트 디라이브 셀들의 효과가 굉장히 많았고, 이 C24는 아까 보셨지만 이니비터인데, 이니비터는 효과가 아주 드라마틱하지 않지만, 이 두 개들은 드라마틱했고, 이 인비보 데이터도 보시면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캔서를 이제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장 이제 최근에 제가 NAR에 낸 페이퍼고, 사실 이걸로 이제 한빛사에 이제 나가게 돼서 이 좋은 자리에서 또 이렇게 톡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오지는 못했습니다. 사실 이 연구는 저희가 디그레이더 만드는 것도 있었지만은 이 기존의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에서 EGH2하고 안드로젠 리셉터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논문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논문에서 그걸 이제 RNA 시계로도 보고, 그 다음에 이 EGH2의 어떤 도메인이, 특정 도메인이 이 안드로젠 리셉터와 인터랙션 하는지 저희가 바이오케미컬리, 바이오피지컬리 다 밝혔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흥미롭게도 저희가 그 개발한 이 프로텍이 이 안드로젠 리셉터도 함께 데그레이션 하는 것을 저희가 관찰했었습니다. 이 EGH2뿐만 아니라 이 안드로젠 리셉터도 함께 데그레이션 되는 아주 특이한 현상을 관찰했고,
궁극적으로 이게 셀 킬링을 봤을 때 이 네 가지는 이니비터인데 이니비터 대비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저희 디그레이더가 이제 워킹하는 거를 볼 수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EJC2뿐만 아니라 같이 이 컴플렉스이어가지고 이 프로스테이트 캔서의 트랜스크립션에 굉장히 중요한 이 안드로젠 리셉터도 함께 디그레이션 할 수 있는 역할을 가져서 좀 이게 시너지스틱하게 세포를 죽일 수 있지 않나 이제 그것이 저희 이번 논문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제가 연구에 대해서는 이제 이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이제 앞으로 이제 미래의 방향성과 이제 전망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제 톡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제 기업들에서 벌써 이제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E3 라이게이즈 아까 얘기했지만은 E3 라이게이즈는 통칭이고 저희 몸에는 이제 E3 라이게이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00여 종 정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E3 라이게이즈 중에 지금은 두 가지 정도만 액티브하게 쓰고 있고 그 외에도 지금 한 6종, 한 8종까지는 저희가 쓸 수 있긴 한데 여전히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은 저희가 이제 어널리시스 데이터를 보면은 특정 조직에 굉장히 과발현되어 있는 이제 E3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그 특정 조직에 과발현되어 있는 E3를 리크루팅 해가지고 프로텍을 만들게 되면 티슈 스페시픽하게 데그라데이션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독성 문제도 더 자유로워지고, 그다음에 만약에 암인 경우에도 어떤 특정한 암을 아주 스페시픽하게 타겟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벌써 많은 회사들에서 그리고 또 그룹들에서 이 고유한 E3 라이게이즈를 리크루팅하는 프로텍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이제 세미나거나 톡을 하면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TPD 기술이 아까 지금은 제가 프로텍만 계속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 비슷한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TPD 기술이 가장 좋으냐 이제 이런 질문도 받곤 했는데 사실은 이제 TPD 기술 간에는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이 타겟 설정이 이제는 더 중요해진 상황이 됐다. 이제 단백질을 단순히 데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거에 의미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거를 만약에 치료제로서 개발을 할 거라면 어떤 단백질을 데그레이션 할 거냐. 그리고 이 단백질이 정말 디플리션 됐을 때 확실한 어떤 그 아웃컴을 낼 수 있겠느냐. 이제 그거에 대한 퀘션이 충분히 적절하게 잘 이렇게 돼 있는 상태가 더 중요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기술이냐가 다음 퀘션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슬라이드를 한번 넣어봤고요. 그리고 이제 또 나아가서 저희가 다음 세대의 프로텍이라고 저희 그룹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최근에 이제 브릿지 프로텍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릿지 프로텍은 뭐냐면은 사실은 이 몰레큘 자체는 기존의 프로텍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저희가 어떤 특정한 형태를 좀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계속 E3랑 타겟 단백질의 이야기만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 E3가 굉장히 거대한 이 머시너리를 함께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리크루팅하는 DHL 같은 경우에는 쿨2라는 엄청 큰 스캐폴딩 프로틴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단백질들이 있는데 이게 언뜻 보면은 이렇게 팔 모양으로 돼 있습니다. 팔 모양으로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으로 워킹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개발한 브릿지 프로텍은 타겟 단백질보다 이 타겟 단백질에 붙는 바인딩 파트너의 데그레이션을 더 빨리 유도하는 이 새로운 프로텍을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저희가 쓴 라이간드는 CDK4/6에 붙는 라이간드인데 이 데그레이션은 사이클린 D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을 저희가 이제 관찰을 했었고 그다음에 결국에 이게 셀킬링 이펙트에도 이제 연결이 됐었는데 이 사이클린 D는 이제 그동안 이제 CDK4/6의 약간 디펜던트한 액티비티 레귤레이터로 많이 알려졌었지만은 또 최근에 많은 논문들에서 이 사이클린 D의 인디펜던트한 롤에 대해서 또 조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이클린 D를 이렇게 데그레이션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또 강력한 이 세포 킬링 효과를 이제 어치브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 제가 좀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이게 아무 프로텍이나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제 BSJ라고 하는 아까 여기서 잠깐 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은 라이간드를 쓰고 CDK4/6 링커만 좀 다르고 이제 E3 조금 다른데 이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프로텍은 이 사이클린 D를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MS28이라고 저희가 개발한 것만 사이클린 D를 분해를 하고
그 대신에 이 디그레이더는 CDK4/6는 분해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프로텍과 같죠. 근데 저희는 이제 사이클린 D를 조금 더 하게 데그레이션 하더라. 근데 기존에 이 컴플렉스를 데그레이션 하는 프로텍들이 보고가 돼 있었는데 보통 이걸 먼저 빨리 이렇게 데그레이션 했던 것은 저희가 처음 발견한 것이고 그 전에 것들은 동시에 되거나 나중에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게 액티브하게 데그레이션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은 타겟을 잃어버려서 스테빌리티가 떨어져서 나머지 프로틴들이 데그레이션 되는 거냐에 대한 의문점이 늘 있었었는데 저희는 반대로 사이클린 D가 먼저 데그레이션 됨으로써 사실 저희 논문의 데이터가 타임코스도 있고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수많은 데이터가 있으니 논문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모델은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이 VHL 이게 E3 라이게이즈의 이 CDK를 데리고 오는데 저희가 요즘은 이제 이 데리고 오는 그 각도와 디렉션, 앵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건 저희가 앞으로 구조 지금 실험들이 계획 중인데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개발한 이 MS28 경우에 리크루팅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이클린 D는 이 지오메트릭적으로 그냥 당연히 이 유비키틴이 달리는 E2랑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얼라인이 돼서 리니어하게 돼 있으면. 그래서 저희 이제 MS28은 이런 형태의 얼라이먼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프로텍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클린 D가 당연히 물리적으로 가까워서 여기가 먼저 데그레이션 되고 CDK4/6가 나중에 되는 것 같고 이 BSJ 같은 프로텍인 경우에는 이 컴플렉스가 이렇게 리크루팅 되지 않나. 그래서 이 E2에는 거리선언은 CDK4/6가 가깝고 사이클린 D는 멀어서 이렇게 분해가 안 되지 않나라고 저희가 지금 가설을 세우고 있고 이제 이걸 검증하기 위해서 추후에 연구를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이 유비키티네이션은 하나의 이 포스트 트랜스 모디피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비키티네이션뿐만 아니라 아스틸레이션, 그다음에 포스폴레이션, 디포스폴레이션, 그리고 이제 디유비키티네이션 이런 새로운 형태의 이제 PTM들을 리크루팅 하려고 하는 이걸 통칭해서 저희가 헤테로 바이펑셔널 테크놀로지라 그러는데 그런 몰레큘들이 벌써 페이퍼가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이 영역은 훨씬 더 확장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이 PTM을 저희가 아주 정교하게 조절할 수 있다면 또 굉장히 또 흥미로운 연구를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진화론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단백질 하나가 이 PTM이 다른 형태로 됨으로써 하나의 단백질이 여러 가지 역할을 이제 수행할 수 있다고 이제 저희가 볼 수 있는데 이걸 저희가 낙다운하거나 저희가 이거 단백질을 다 없애버리면 여러 개의 PTM 된 형태의 펑션이 한 번에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보는 아웃컴들은 이거에 멀지된 형태의 아웃컴을 볼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만약에 되게 스페시픽하게 아스틸레이션, 포스폴레이션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다 그러면 아주 선택적으로 그 단백질이 포스폴레이션 됐을 때, 아스틸레이션 됐을 때 펑션을 연구할 때는 최적화되어 있는 툴이 개발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몰랐던 사실들도 이 몰레큘들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여기까지 사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예, 앞에 있는 그 EGH2 웍은 그 UNC에 있는 이제 그렉이랑 일을 강좌 많이 했고 저희 마운트사이나이 병원에 있는 라몬 팔슨하고도 또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제 들으시다가 궁금하셨던 거나 또 이제 디테일한 게 또 궁금하셨으면은 이제 편하게 저한테 이메일 주시면은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이메일을 통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